아버지, 저 노비를 사주세요. 양반댁 처녀가 아버지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수상하다는 듯 수군거렸지요. 아버지는 딸의 말에 놀라 눈썹까지 치켜 올렸습니다. 양반과 처녀가 어찌 노비를 사달라 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양반과 교수는 왜 노비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처녀가 선택한 노비와의 기막힌 인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밥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한 고을에 대대로 이름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선대부터 학문이 깊고 나라에 대한 충심이 두터워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집안이었지요. 그 집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아이였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윤재. 윤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한 번 읽으면 금세 뜻을 알아들었고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경전 구절을 차분히 풀어내곤 했지요. 군장 어른은 윤재를 볼 때마다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낸 제목이로구나. 장차 큰 인물이 되겠어. 집안 어른들도 윤재가 훗날 가문을 크게 빛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윤재가 글을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윤재에게 글 공부만큼이나 사람의 도리도 중요하다고 가르쳤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알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윤재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집안에는 평온하고 따뜻한 날들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이었지요. 윤재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던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집안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과 음모가 윤재의 집안까지 덮친 것이었습니다. 평생 바르고 청렴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그 다툼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목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영모였습니다. 이른 새벽 달구름 소리가 채 그치기도 전에 포졸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포졸들이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사랑채는 순식간에 포졸들로 가득 찼고 집안은 한순간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끌려 나오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어린 아들을 단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안에 담긴 뜻은 윤재에게 분명히 전해졌지요. 살아라. 굽히지 마라. 윤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버지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재산도 모두 관아에 빼앗겼지요. 넓은 기와집도 가득 차 있던 곳간도 가문의 이름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오래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재는 양반가의 외동아들이 아니라 역적의 자식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죄가 역모로 몰리자 윤재 역시 그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죄를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윤재를 한 집안의 아이로 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신분까지 빼앗아 갔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채에 앉아 글을 읽던 양반과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 일을 해야 하는 노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윤재는 고을에서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최판서 댁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최판서는 처음 윤재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노비다. 그러니 노비에게 맞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마. 최 판서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부르기 쉽게 돌쇠라 하자. 오늘부터 내 이름은 돌쇠다. 그렇게 윤재는 그날부터 돌쇠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최 판서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내가 너를 비싼 값을 주고 사왔으니 그 값어치는 해야 할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그날부터 돌쇠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하늘에 별이 남아있는 이른 새벽이면 돌쇠는 벌써 뒤뜰 장작더미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겨울 아침에는 손이 얼어 감각조차 없었지만 무거운 도끼를 들어 장작을 패야 했지요. 통나무가 둘로 갈라질 때마다 팔이 저렸고 이른 새벽인데도 등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장작을 패고 나면 잠시 숨을 돌릴 법도 했지만 돌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물동이를 어깨에 져야 했지요. 최 판서는 부엌에서 쓰는 물만큼은 반드시 약수터 물이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때문에 돌쇠는 매일 약수터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지요. 약수터에서 집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물이 넘치지 않게 조심하며 몇 번이고 오가다 보면 어깨가 빠질 듯 아파왔습니다. 약수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먹밥 한 덩어리가 전부였지요. 최 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온다. 일하는 놈은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먹으면 된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밥을 아끼려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작은 주먹밥을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배가 찰 리는 없었지만 그것이라도 아껴 먹어야 오후 일을 버틸 수 있었지요. 그렇게 주먹밥을 다 먹고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려 하면 집안일을 관리하던 마름이 어김없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지요. 마름이 부르는 까닭은 늘 같았습니다. 점심 뒤에는 어김없이 외양간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최 판서 댁에 들어온 뒤로 외양간 청소는 늘 돌쇠의 몫이 되었습니다. 돌쇠도 이제는 익숙해진 듯 아무 말 없이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외양간에서 돌쇠는 걸음을 퍼냈습니다. 젖은 짚을 새로 갈아 깔고 소 여물까지 채우는 동안 다른 하인들은 못 본 척 슬쩍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혼자 묵묵히 했지요. 여름에는 뜨거운 볕 아래에서 밭을 매야 했고 겨울에는 손발이 트는 찬바람 부는 산속에서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돌쇠의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최 판서와 마름은 수시로 돌쇠를 불러 세워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고된 하루가 끝나도 돌쇠에게 돌아오는 것은 쉰내 나는 보리밥 한 덩어리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받는 양의 절반도 되지 않는 밥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일이 너무 늦게 끝나 그마저도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있기도 했지요. 돌쇠는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홀로 앉아 천천히 씹었습니다. 돌쇠는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그 하늘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지요. 그래도 돌쇠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제 처지를 한탄하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먼저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꿋꿋하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환갑 잔치가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이름난 벼슬아치들과 부자들이 초대를 받았고 최판서 댁은 며칠 전부터 집안 전체가 분주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고기 삶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고 부엌에서는 전을 부치고 마당 한쪽에서는 떡을 찌는 손길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하인들은 손님을 맞을 준비로 정신없이 없었습니다. 잔칫날 아침 이웃 고을에 사는 김진사가 가마를 타고 최판서 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곁에는 딸 서희가 함께였습니다. 서희는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몸가짐은 차분했으나 표정에는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절로 따라가는 규수였지요. 잔치가 무르익자 집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앞마당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렸고 사랑채에서는 대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안채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어쩐지 어수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서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뒤뜰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낮고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는 걸음을 멈추고 견문 뒤에 몸을 숨긴 채 조심스레 안쪽을 살폈습니다. 동네 거지아이 하나가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진 전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몰래 집 안으로 들어온 듯 했습니다. 아이는 부엌 한쪽에 놓인 전을 조심스레 집어먹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하인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곁에 놓여있던 백자 술병의 팔이 스치고 말았습니다. 술병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뒤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를 들은 마름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해진 마름은 아이를 향해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이 도둑놈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귀한 술병까지 깨뜨렸으니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줄 알아라. 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나가 마름의 고함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잠시만 살펴봐 주십시오.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마름 앞에 한 발 나서더니 바닥에 흩어진 술병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깨진 단면을 한참 살핀 뒤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마름에게 말했습니다. 이 술병은 아이가 건드리기 전부터 이미 금이 가있던 물건입니다. 보십시오. 이곳 안쪽 단면은 오래전에 갈라진 자국입니다. 방금 깨진 부분과 빛깔이 다릅니다. 잔치 전에 그릇들을 제대로 살폈다면 이 술병은 애초에 선반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잔칫날 쓰일 그릇과 술병을 미리 살피는 일은 마름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서 있던 하인들의 시선이 하나둘 마름에게로 향했습니다. 마름은 무어라 대꾸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린 채 퉁명스럽게 돌아섰지요. 그제야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이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다름 아닌 보리밥 한 덩이였습니다. 그날 돌쇠가 일이 바빠 미처 먹지 못하고 품에 넣어두었던 밥이었지요. 돌쇠는 아이 앞에 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돌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겁이 가시지 않은 눈이었지만 이내 두 손을 내밀어 밥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급히 먹다 목이 맬까봐 물 한 그릇까지 곁에 놓아주고 말없이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견문 너머에서 서희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손은 견문 기둥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지요. 서희는 한동안 돌쇠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최판서 대개 하인들 중 한 사람으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깨진 술병 조각을 확인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침착함, 그리고 제끼니마저 굶주린 아이에게 내어주던 마음이 서희의 가슴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서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결코 평범한 노비가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 이후로 서희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장면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의 웃음소리도 앞마당의 풍악 소리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서희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을바람이 가마 창문 사이로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추수를 끝낸 들녘은 텅 비어 있었고 높고 맑은 하늘 아래로 마른 풀잎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서희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뜰에서 보았던 돌쇠의 모습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이상하리만치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지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낮에 보았던 돌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희는 아버지가 머무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서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학문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서희는 아버지 앞에 단정히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사가 서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최판서 댁 잔치에서 본 돌쇠라는 노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 주세요. 사랑채 안에 잠시 침묵이 흐르면서 김진사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양반과 규수가 사내종을 데려와 달라니 그 말이 남들 귀에 어떻게 들릴지 알고 하는 말이냐. 서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차분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본 그 노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썰미가 좋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결국 노비일 뿐이지 않느냐. 서희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서희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눈을 지닌 아이라는 것을 김진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쉽게 물러서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딸이 이토록 간절하게 청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서희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확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내 말을 한번 믿어보마. 며칠 뒤 김진사는 최판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적지 않은 돈을 치르고 돌쇠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최판서는 처음에는 팔기를 망설였습니다. 힘 좋고 일 잘하는 종 하나를 잃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노비 몇 명을 사고도 남을 만큼 후한 값을 제시하자 최판서도 끝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최판서 댁 마당에 불려 나왔습니다. 새 주인이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돌쇠의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에게는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집으로 가든 자신은 그저 노비로 불릴 것이고 해야 할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김진사 댁에 들어온 돌쇠를 두고 집안 사람들은 한동안 수군거렸습니다. 아씨가 잔치 자리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 데려왔다느니 최판서 댁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종이라 일부러 넘긴 것이라느니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지요. 그러나 돌쇠는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것이 어떤 변명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가 김진사 댁에 들어온 뒤 가장 먼저 이상하게 여긴 것은 밥상이었습니다. 최판서 댁에 있을 때 돌쇠는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은 날이 드물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품에 넣고 다니며 틈이 날 때 겨우 삼키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누가 볼까 싶어 헛간 뒤편이나 장작더미 옆에 쪼그려 앉아 먹어야 했지요. 그런데 김진사 댁은 달랐습니다. 끼니 때가 되자 하인들이 하나둘 부엌 옆 작은 마루로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상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밥과 국이 놓였고 나물 몇 가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돌쇠는 처음에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자기 몫이 따로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 든 하인 하나가 돌쇠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서서 뭐 하느냐? 밥 식는다. 어서 와 앉아라. 돌쇠는 잠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과 한자리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가 먹다 남긴 밥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 몫으로 차려진 밥이었지요. 돌쇠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숟가락을 쥔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고작 밥 한 끼일 뿐인데도 돌쇠에게는 이상하리만치 낯선 대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판서 댁에서는 힘들고 굳은 일이라면 늘 돌쇠의 몫이었습니다. 외양간을 치우는 일도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는 일도 혼자 감당해야 했지요. 하지만 김진사 댁은 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길 때도 하인들이 함께 했고 힘든 일도 여럿이 나누어 했습니다. 잠자리도 찬바람이 숭숭 드는 헛간이 아니라 허름하나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느 집에 가든 노비는 노비일 뿐이라 여겼는데 김진사 댁에서는 적어도 사람을 사람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따뜻함은 돌쇠의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돌쇠가 집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돌쇠는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비싼 물기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묵은 도랑이 오래 막혀 있었고 큰 비가 내리면 물이 안채 쪽으로 흘러들기 쉬운 구조였지요. 돌쇠는 장마가 오기 전 틈이 날 때마다 혼자 도랑을 파고 막힌 흙을 걷어내며 물기를 돌려놓았습니다. 그해 장마는 유난히 거셌습니다. 밤새 비가 퍼붓고 이웃집 마당이 잠기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댁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안채 쪽으로 몰려들었어야 할 물이 미리 터놓은 도랑을 따라 빗산 아래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진사가 곁에 있던 하인에게 까닭을 묻자 하인은 얼마 전 새로 들어온 돌쇠가 미리 도랑을 손봐 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딸이 왜 그토록 돌쇠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인들의 수군거림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노비라며 눈치를 보던 사람들도 돌쇠가 어떤 사람인지 차츰 알게 되었지요. 돌쇠는 무슨 일이든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장작을 패면 젖은 나무와 마른 나무를 따로 쌓아두어 부엌 하인들이 따로 골라 가져갈 필요가 없게 해두었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낙엽만 대충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이 고일 만한 곳까지 미리 확인의 흙으로 메워놓곤 했지요. 서희는 그런 돌쇠를 멀리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일부러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시선은 자꾸만 돌쇠에게 향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희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김진사 댁에 늘 평온한 날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진사에게도 오래된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매제 민상호였습니다. 김진사는 어려서 부모를 일찍 여인 탓에 하나뿐인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며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혼이 난 뒤에도 그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번번이 도와주곤 했지요. 하지만 민상호는 그 도움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날에도, 술값이 모자란 날에도 그는 어김없이 김진사를 찾아와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에는 여동생을 생각해 마지못해 돈을 내주던 김진사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점점 달갑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지요. 결국 김진사는 어느 순간부터 매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상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못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삿날이 가까워지자 민상호는 어김없이 김진사 댁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제사 준비를 도와주는 척했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상호는 제사나 잔치에 쓸 곡식과 물건들을 핑계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곳간에서 꺼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건들은 몰래 다른 상인에게 팔아 이문을 남기고 그 돈을 제 주머니에 챙기고 있었지요. 그러나 김진사는 그 속셈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제가 집안일을 도와준다고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상호는 그런 김진사의 믿음을 조금씩 이용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티나지 않을 만큼, 의심받지 않을 만큼만 빼냈지요. 그렇게 조금씩 곳간을 축내는 것이 민상호가 여태 동안 들키지 않고 버텨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돌쇠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김진사 대기를 맡기 시작한 뒤에도 민상호는 처음에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노비 하나쯤으로만 보았던 것이지요.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곳간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노비 따위가 알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상호는 김진사의 손님 맞이에 쓸 물건이라며 곳간에서 쌀가마니와 비단 꾸러미를 꺼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돌쇠를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습니다. 돌쇠야, 장터까지 짐을 좀 날라야겠다. 어서 지게를 가져오너라.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상호는 멀리서 찾아오는 친척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쓸 물건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쌀은 손님상에 올릴 음식 장만에 필요하고 비단은 어른들께 드릴 선물로 쓸 것이라 했지요. 돌쇠 또한 별 생각 없이 지게에 짐을 올렸습니다. 돌쇠는 그저 묵묵히 짐을 지고 민상호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상호는 장터 큰 길에 있는 상점 몇 곳을 차례로 들렀습니다. 손님 맞이에 쓸 것이라던 쌀과 비단 일부는 그곳에서 팔려 나갔고 민상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돈을 품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상호는 남은 물건을 다시 지게에 싣게 하더니 장터 큰 길을 벗어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물건을 팔아 돈까지 챙긴 뒤였는데도 굳이 남은 짐을 들고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심부름은 아닌 듯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던 민상호는 쌀을 사고 파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인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짐을 내려놓으며 가게 안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오가는 말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주인이 쌀가마니를 살피고 값을 치르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말을 꺼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모함하는 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상호는 그 뒤로도 장터의 물건을
내다 팔 때마다 돌쇠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돌쇠가 아무 말 없이 짐을 나르고 묻는 말에도 고분고분 대답하자 민상호는 점점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상호는 다른 볼일이 있다며 돌쇠에게 혼자 물건을 가져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평소 비밀 거래를 하던 쌀가게였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짐을 지고 나섰지요. 쌀가게에 도착한 돌쇠는 짐을 내려놓은 뒤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제대로 전했다는 표시로 증표 하나만 써 주십시오. 가게 주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쪽지 하나를 써주었습니다. 돌쇠는 그 쪽지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민상호는 돌쇠가 그런 증표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말없이 짐만 나르는 모습이 그저 순한 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민상호는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졌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횟수도 늘었고 곳간에서 꺼내는 물건의 양도 점점 많아졌지요. 민상호는 이제 곳간 열쇠를 제 손에 쥔 듯 굴었습니다. 게다가 돌쇠라는 든든한 짐꾼까지 생겼으니 제 욕심을 채우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돌쇠의 품속에 쌓이는 증표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저녁 돌쇠는 행랑채 구석에 혼자 앉아 쪽지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쌀가게, 전당포, 약재상의 이름과 날짜, 물건의 양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에 가져간 양은 많지 않았지만 쌓이고 보니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김진사가 사랑채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제 보릴로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돌쇠는 사랑채 마루 아래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김진사가 서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돌쇠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돌쇠는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쪽지들을 하나씩 펼쳐놓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쪽지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쌀가게와 전당포, 약재상의 이름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고 물건의 양도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를 넘길수록 김진사의 눈빛은 점점 굳어졌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조금씩 가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일입니다. 허나 제 말만으로는 부족하실 것입니다.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갔고 마른 낙엽 하나가 마당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지요. 김진사는 매제를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민상호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쪽지들은 감정만으로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세월이 오히려 김진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김진사는 직접 장터로 나갔습니다. 쌀가게 주인을 만나고 전당포 주인을 만나고 약재상 주인까지 차례로 찾아갔지요. 세 사람 모두 민상호와 거래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물건을 거래해줘서 고마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거래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김진사는 모든 일을 깨달았습니다. 제사 때마다 곳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물건이 나간 까닭도 손님 맞이가 끝나고 나면 살림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있던 까닭도 모두 민상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곳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상호를 불러들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 민상호를 앉혀놓고 돌쇠가 모아온 쪽지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민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쪽지들을 훑었지요. 잠시 뒤 민상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집안 살림을 돕다 보니 이리저리 쓴 것인데 종놈 하나가 가져온 쪽지 몇 장을 가지고 매제를 의심하는 것입니까? 김진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상인들에게 직접 확인했네. 자네가 해마다 우리 집 물건을 팔아왔다는 것을 그들이 말했어. 민상호의 얼굴에서 억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상호는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척 사이에 그 정도도 못 나누어 쓴단 말입니까? 김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누어 쓰는 것과 몰래 빼돌리는 것은 다르네. 자네가 정녕 필요했다면 내게 직접 말했어야지. 그것이 가족 사이의 도리가 아닌가. 민상호는 더 이상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끝내 민상호를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매제를 관아에 넘기는 것은 가문의 체면에도 흠이 되는 일이었고 두 집안 사이의 정을 끊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오른쪽을 택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장터 가게 주인들의 증언과 돌쇠가 모아둔 쪽지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상호가 몇 해에 걸쳐 김진사 댁 재물을 빼돌린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결국 민상호는 죄를 피하지 못하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상호는 옥 안에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옥방벽에 등을 기대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반성보다 원망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제 잘못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관아에 넘긴 김진사와 뒤에서 증거를 모은 돌쇠만을 원망할 뿐이었지요. 민상호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몇 해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민상호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처럼 느긋한 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상호는 고을 어귀에 서서 멀리 김진사 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문은 해가 기와지붕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민상호는 김진사의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민상호는 먼저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노름과 술버릇에 시달린 데다 끝내 옥살이까지 한 민상호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상호는 닫힌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민상호는 고을 끝 허름한 주막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탁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김진사 댁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 대문과 곳간이 생각날수록 민상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민상호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탁주를 들이킬수록 원망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독하게 가슴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상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으니 김진사도 똑같이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낮에는 주막에 틀어박혀 있다가 밤이 되면 김진사 댁 주변을 돌면서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열쇠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예전에 곳간을 드나들던 때 몰래 숨겨두었던 여분의 열쇠였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에 닿자 민상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열쇠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거사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으로 정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 한 점 내려오지 않았고 바람은 마른 낙엽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민상호는 검은 옷을 걸치고 담장 그늘을 따라 김진사 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집 안쪽을 살피던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상호는 안채 뒤편과 사랑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몰래 숨겨두었던 곳간 열쇠를 품속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한 틈을 타 곳간 문을 열고 들어간 민상호는 한동안 어둠 속을 둘러보았습니다. 곡식 자루와 비단 꾸러미, 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상호의 마음속에는 삐뚤어진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으니 김진사도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잠시 뒤 집안 한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지면서 연기가 빠르게 번졌고 곧 집안 곳곳에서 사람들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하인들이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사람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불길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센 탓에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채 쪽에서 시작된 소란은 순식간에 사랑채와 곳간 쪽으로 번져갔습니다. 돌쇠는 연기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잠에서 깼지요. 그는 밖으로 뛰쳐나오자마자 상황을 살폈습니다. 안채 쪽이 위험했습니다. 돌쇠는 곧장 서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씨, 어서 일어나십시오. 불이 났습니다. 서희는 돌쇠의 목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쇠는 서희를 부축해 안채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진사가 있는 사랑채로 뛰어갔지요. 연기가 차오르는 가운데 돌쇠는 김진사를 부축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에 나왔을 때 집안은 이미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물동이를 들고 이리저리 뛰었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진사는 타들어가는 집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사이 민상호는 곳간 안쪽에 있었습니다. 집만 망가뜨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곳간까지 못쓰게 만들어야 김진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욕심은 곧 민상호 자신에게도 화가 되었지요. 곳간 안에 연기가 차오르자 민상호는 뒤늦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연기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던 그는 높게 쌓여있던 쌀가마니 더미를 붙잡았고 그 순간 기울어져 있던 가마니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상호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를 무너뜨리려던 그의 원망이 결국 자기 발목을 붙잡은 것이었지요.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소란은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안채도 사랑채도 곳간도 크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집과 모든 살림들이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았지요. 서희는 아버지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두 사람 뒤에 서서 잿빛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곳간 안쪽을 정리하던 중 민상호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곁에는 낡은 곳간 열쇠와 민상호가 늘 끼고 다니던
옷가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날 밤 집안에 화를 불러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요. 김진사는 오랫동안 망가진 집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도 말없이 두 사람 곁에 섰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세 사람은 그렇게 새벽을 맞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에는 며칠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 삼아 찾아왔고 고을 아전들은 화재의 경위를 살피러 드나들었습니다. 민상호가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입에도 여러 이야기가 오르내렸지요. 그러나 김진사에게 그런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세상의 수군거림은 그저 멀리서 스쳐가는 바람 소리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잿더미 앞에 삼삼오 모여든 동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 댁도 이제 끝이구먼. 저렇게 다 타버렸으니 뭘 가지고 다시 일어서겠어. 그러게 말이야. 매제란 작자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지. 세상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한 노인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진사 대감은 참으로 좋은 분이셨는데 저런 꼴을 당하시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먼. 사람들의 말은 모두 안타까움과 진심으로 김진사를 아끼는 마음이 담긴 말들이었지요. 그러나 안타까움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이 타버린 집을 다시 세워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진사는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얼굴마다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다들 나와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지. 그 마음 잊지 않겠네. 허나 이제 내게는 너희를 먹이고 재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눈치 보며 머물지 말고 저마다 살기를 찾아가게나. 떠나는 것을 탓하지 않겠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수십 년을 보낸 늙은 하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염치 없이 이리 떠나게 되어 정말 죄송하옵니다. 김진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염치 없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이지. 어서들 가게나. 그제야 하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몇몇은 걸음을 떼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와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김진사의 모습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돌아선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발길을 돌려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김진사는 빈 마당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다가와 김진사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불이 꺼진 뒤 잿더미를 살피다 사랑채 구석에서 찾아낸 돌쇠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가장자리가 까맣게 그을렸지만 글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야. 예, 어르신.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집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너의 수고를 내 어찌 잊겠느냐.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종도 아니니 자유로운 몸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거라. 김진사는 두 손으로 문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김진사는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돌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못내 미안했지요. 돌쇠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대감마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김진사는 놀란 듯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아씨께서 저를 믿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무너진다고 해서 어찌 혼자 살기를 찾아 떠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대감마님과 아씨를 모시겠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지요. 곁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잔칫날 견문 너머에서 처음 돌쇠를 보았을 때부터 싹을 틔운 마음이 이제는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지요. 세 사람은 마을 끝 초라한 초가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던 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김진사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당장 머물 곳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빈 초가 한 채를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흘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지붕에는 군데군데 이영이 들떠 있었습니다. 방이라고는 단 한 칸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눕기에도 비좁은 공간이었지요. 그때 돌쇠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과 아씨께서 방을 쓰십시오. 저는 저쪽 외양간이면 충분합니다. 김진사가 말리려 하자 돌쇠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몸 하나 누울 자리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쇠는 외양간 한쪽에 짚을 깔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몸 하나 겨우 누울 자리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만 놓고 보면 최판서 댁 헛간에서 지내던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최판서 댁에서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지요. 지금은 비록 남루한 외양간 신세였지만 곁에서 보필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집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누운 자리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마음만큼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끼니를 잇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김진사에게 신세를 졌던 이웃들이 보리 한 듯박이며 감자와 고구마 몇 개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것이었지요. 서희는 그것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김진사가 돌쇠를 불러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돌쇠는 손을 저었습니다. 대감마님과 아씨께서 드십시오. 저는 따로 먹겠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처지일세. 어서 앉게나. 돌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둘러앉아 죽 한 그릇씩을 받아 들었습니다. 예전 기와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죽 한 그릇이 이토록 든든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지요. 김진사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체면을 내려놓고 이웃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늘어났지요.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많아서 대부분 돈 대신 곡식으로 서당비를 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곡식 몇 줌을 쥐어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돌쇠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장작을 팼지요. 아침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남의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논밭일을 거들고 장터에서는 무거운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다 보니 돌쇠의 얼굴에는 늘 땀방울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는 옅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억지로 부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살림을 제 손으로 다시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돌쇠는 장터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나 날이 추워질 때쯤이면 마른 장작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나온 장작은 젖어 있거나 크기가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았지요. 돌쇠는 그날 밤 김진사와 서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마른 장작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팔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진사와 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서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저 장터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막처럼 불을 자주 떼는 곳을 직접 찾아가 팔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 평상시보다 나무를 더 많이 해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장작을 일정한 크기로 패고 젖은 나무와 마른 나무를 따로 쌓아두었습니다. 서희는 장작을 묶는 일을 도왔고 김진사는 어디에 얼마를 팔았는지 적을 작은 장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쇠는 장작이 생길 때마다 바로 팔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나 찬바람이 불어 장작값이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장작은 금세 팔려 나갔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돌쇠의 장작이 좋다는 소문도 장터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모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편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지요. 초가집 뒤편에는 어느새 장작 더미가 줄지어 쌓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가 장작을 팔아 번 돈을 김진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돈주머니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주 끝난 것은 아니구나.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장작 묶음 하나하나가 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작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자 돌쇠는 문득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작도 때를 기다렸다가 팔면 이문이 남는데 다른 물건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김진사와 서희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씨, 장작처럼 다른 물건도 값이 쌀 때 사두었다가 찾는 사람이 많아질 때 팔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서희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서희는 직접 장터에 나가 물건값의 흐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때 잘 팔리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찾는지, 값은 언제 오르고 내리는지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서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상인들과 몇 번 말을 나누다 보면 어떤 물건이 잘 나가는지, 시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금세 짚어냈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씩 장터를 살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살 물건을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콩을 조금 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거지 뒤라 지금은 값이 낮지만 겨울이 깊어지면 장 담그는 집들이 찾을 것입니다. 서희가 그렇게 말하면 돌쇠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도 없고 경험도 부족했기에 무리하지 않고 작은 양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정한 때가 되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욕심을 부려 값을 지나치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이문을 남기고 다시 그 돈으로 다음 물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힘을 모으자 살림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 생활이 몇 해째로 접어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저녁 무렵 장터에서 돌아와 마당에 앉아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저녁상을 차리며 부엌과 마당을 오갔습니다. 돌쇠는 서희가 지나갈 때마다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서희도 돌쇠를 보면 걸음이 살짝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곤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말이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봄 저녁의 온기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초가집 마루에 홀로 앉아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최판서 댁에 팔려가며 윤재라는 이름을 잃고 돌쇠라 불리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만은 잊지 않으려고 몰래 적어두었던 종이었지요. 종이는 낡아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지만 윤재라는 이름 두 글자만은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물을 마시러 나오던 서희가 마루에 앉은 돌쇠를 보았습니다. 서희는 그가 쥐고 있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그것이 무엇이냐? 돌쇠는 놀라 종이를 접으려 했지만 서희는 이미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씨. 제 본래 이름입니다. 돌쇠는 자신이 최판서 댁에 팔려가며 윤재라는 이름을 잃고 그 뒤로 돌쇠라 불리며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자신만은 잊지 않으려고 종이에 적어 간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서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하고 힘든 일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이 자기 이름조차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오래전부터 돌쇠를 바라보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희는 아버지를 찾아가 돌쇠의 지난 사정을 조용히 말씀드리며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돌쇠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의 본래 이름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윤재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서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때 노비였던 사람과 혼인하고 싶다고 하면 아버지가 쉽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잠시 서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말하는구나. 내가 윤재를 바라보는 눈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윤재 역시 내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지. 김진사는 서희의 뜻을 허락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희는 용기를 내어 윤재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돌쇠라 부르지 않을게. 윤재라 부르고 싶어. 그리고 나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윤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윤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이었지만 그 역시 오래전부터 서희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아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곁을 지키겠습니다. 서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마루에는 산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쇠라 불리던 사내는 서희의 입을 통해 다시 윤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윤재와 서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잔치도 번듯한 혼례상도 없었습니다. 다만 초가집 마당에 작은 상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정화수 한 그릇만 올린 소박한 혼례였습니다. 윤재와 서희는 김진사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 서로를 믿고 의지하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김진사는 말없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윤재와 서희는 가난한 초가집 마당에서 세상 누구보다 진심 어린 부부가 되었습니다. 윤재와 서희는 혼례를 올린 뒤 더
더욱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함께 의논했고 힘든 날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세 사람은 마을 끝 작은 초가집을 떠나 조금 더 넓은 초가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와집처럼 번듯한 집은 아니었지만 방도 하나 더 있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서희는 그 집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 뒤 윤재와 서희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날, 김진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래도록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아이가 조금씩 자라자 김진사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글자를 하나씩 짚어주기도 하고 마당에서 뛰어놀다 넘어질까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지요. 아이가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김진사의 얼굴에는 저절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사이 윤재와 서희는 장터로 나가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졌고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고 거래할 만한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윤재와 서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서 아이가 김진사의 무릎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따뜻한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있으면 큰 부자는 아니어도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소박한 순간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집안이나 가진 재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어려운 때에도 곁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 그리고 작은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삶은 다시 길을 열어주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